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경기도 용인에선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민주당 일각에서 전력 공급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민주당 안호영 의원을 지난주 인터뷰한 데 이어서 오늘은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을 인터뷰합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금 추진하는 대로 용인에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양향자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향자입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네. 자, 많이 아실 테지만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삼성전자 임원을 지낸 반도체 전문가입니다. 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에 이전하자 이런 주장 처음 들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막 드셨어요? 우선 국가 첨단 산업 생태계를 알고 하시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네. 우선 저는 1985년 11월에 용인 기흥에 입사해서 용인 기흥, 화성 동탄, 평택 고덕, 또 중국 시안 반도체, 저 미국의 오스틴 공장 이런 클러스터들을 구축하는 것을 본 산 증인이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국가 전략 사업을 이렇게 정치 구호로 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예, 네. 국가 사업을 정치고 미국 오스틴에서도 직접 일을 하셨나 봐요. 출장만 왔다가 되지 직접, 이제 직접 일은 이제 뭐 장기로 가서 한 건 아니고요. 저는 네네. 용인, 화성 이렇게 거기에 주로 평택 계셨고 주로 경기 남부 벨트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오스틴 공장 쪽은 이제 일이 있을 때 출장을 다니셨고. 네. 자, 양향자 최고위원님께서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으로 이전하자는 주장 어떤 점이 가장 문제라고 보세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네네. 것처럼 용인 클러스터가 이미 국가 산단으로 확정되어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게 네네. 2022년도 반도체 특별법 이제 제가 발의해서 통과시킨 법안 중에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과 조세 네. 특례 제한법이 통과돼서 예. 그때 이제 국가 산단으로 확정이 돼서 절차가 진행 중이에요. 근데 예. 이전을 꺼내면 뭐 예타라든지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토지 보상, 기반 시설, 설계 이런 것들이 원점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앞으로 5년 이내에 가장 중요한 그 골든 타임을 잃어버리게 돼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공급망 신뢰를 깨는 건데 사실 네. 삼성에서 일하면서 반도체 공급망은 적어도 10년, 15년의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요. 그래서 글로벌 고객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계획을 그거에 따라서 하고 있고 한국이 결정하면 항상 끝까지 가는 나라냐를 보는데 이게 국가가 한 번 확정한 입지를 선거 때마다 이렇게 흔들면 이게 협력사나 어떤 인력이나 전력망 투자나 이런 것들이 같이 멈출 텐데 또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리고 지역 균형을 하자는 것은 제가 누구보다도 더 강조했던 얘기입니다. 네.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2016년 호남 광주 서구 올해 제가 총선에 이렇게 출마하면서 네네. 광주는 기아 자동차가 있고 또 한전도 있고 에너지가 풍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래 자동차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전장 산업이 이곳에는 필요합니다. 네네. 라고 이제 공약도 내고 했는데 예. 그때 가장 반대했던 분들이 호남 정치인들이세요. 그때 국민의당으로 나가셨던 많은 분들이 뭐 거의 그냥 삼성을 공격을 좀 심하게. 근데 그걸 왜 반대했을까요? 그 지역으로 유치하자는데 그 지역의 정치인들이 반대를 했다고요? 그건 이제 정치적 어떤 제가 이제 입장 때문에 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들고 나온 이슈를 이제 좋게 평가하고 싶지 않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그렇게 민주당 그렇게 호남 정치인들이 반대를 했었고 또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이나 조세 특례 제한법도 가장 반대를 했던 분들이 민주당 의원들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보면서 의아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정말 국가 첨단 산업 생태계 파괴범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 첨단 산업 생태계 파괴범이다라는 말씀까지 할 정도로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일들을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네. 용인시 같은 경우 봐도 이전 반대 시민 서명부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하고요. 뭐 당연히 용인시 경기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안호영 의원 저번 주에 그 저희 프로그램 나와서 지금 이전 결정에도 매몰 비용 그다지 크지 않다. 오히려 뭐 이런저런 거 따지면 큰 손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비용 낭비 측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게 이 삼성에서 투자 판단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고 또 같이 해본 입장에서 보면 네. 그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에 매몰 비용이 세 가지로 쌓여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들어간 비용 직접비가 있고요. 예. 그리고 부지 관련 그 사전 조사가 있고 기본 설계 엔지니어링 부분이 있고 인허가 준비가 있고 각종 영역과 협의 비용 등이 들어가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아직 공장을 안 지었으니 적다가 아니라 이미 진행한 단계만큼 그대로 이제 손실이 되는데 네. 이게 가장 큰 게 이제 시간 손실, 기회 비용이에요. 이게 가장 크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전을 하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예타라든지 환경 영향 평가, 토지 보상, 기반 시설 이 사실상 원점 재시작인데 이게 이 반도체에서 5년은 세대가 바뀌고 고객이 공급망을 갈아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잃는 건 그 이게 시장에서 배제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도체 생태계 그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없는 말씀들이고 네. 시장을 잃어버리면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 필요 없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비용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신뢰와 생태계 비용인데 사실은 협력사 투자라든지 이 주변에 그 수천 개의 협력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회사들의 인력 배치라든지 협력사. 그리고 네. 인프라 투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멈추기 때문에 네. 이런 국가가 확정한 이런 입지를 갖다가 정치 이슈로 흔들어버리면 이게 신뢰 비용이 숫자로 환산은 어렵지만 어찌됐든 투자 지연이라든지 금리 리스크 프리미엄이 네. 그래서 더 되돌아오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가볍게 하는 분들이 도대체 대한민국 정치인인가 싶습니다. 그래요. 자, 협력사들의 그 생태계까지 보면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다. 그 파장이 그런 말씀이시고. 자, 전력 부분만 아직 큰 틀에서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전력 부분만 본다면 용인에 조성하면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주장은 무슨 얘기예요? 이게 차질이 생기는 이유는 지금처럼 정치 이슈로 전력망 인허가가 지연되면 차질이 생기겠죠. 네. 그래서 이 정치 이슈로 가면 안 되고요. 이 논쟁의 해법은 입지 이전이 아니라 전력망을 지금 법대로 네. 국가 전략 사업 속도로 확충하느냐거든요. 이게 계획이 돼 있는 것을 계속 정치 이슈로 흔들고 이렇게 되면 용인 클러스터 전력은 그 이미 정부 계획에 단계적으로 공급한다는 로드맵이 깔려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예. 그리고 3기가와트 LNG 발전 그게 이제 30년에서 38년도에 들어온다라는 게 돼 있고 예. 단계별 공급 계획이 제시돼 있는데 용인은 전력이 안 되니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요. 실행 속도, 계획은 다 돼 있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실행 속도인데요. 네. 제가 이렇게 반도체 이렇게 현장을 정말 30년 넘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텔이라는 것은 네. 있으면 쓰는 전기가 아니라 계획을 하고 정해진 시점에 확실하게 들어와야 하는 전기고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전력 문제를 이유로 뭐 산단을 옮기자는 것은 전력망 지연을 해결하지 않고 어떤 그 입지를 흔드는 처방인데 네. 전력이 용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만금도 똑같아요. 앞으로 그러고 AI 뭐 데이터 센터 첨단 산업 전체의 공통 과제인데 네. 이게 그 지금 필요한 거는 새만금 대 용인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국가 전력망 송전 변전 포함해서 네. 그런 확충을 정부가 책임지고 속도를 내는 건데요. 최근에 또 신정훈 의원이 전남지사를 나오겠다고 하면서 또 전남 이전을 요구하고 있어요. 네. 전북지사 나온다는 안호영 의원이 또 하고 있고 그러면 또 강원도에는 안 하겠습니까? 또 저 영남에는 또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흔들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가 산단 조성하고 국가 첨단 산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단지 조성하는 거를 무슨 뭐 호남이니 영남이니 뭐 강원도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네.
그 최근에 아까 이제 그 전력 공급 계획 그 로드맵 말씀하셨잖아요. 최근에 경기도가 보니까 뭐 지방도 318호선 용인과 이천 구간 27km 미터 저 건설된 도로라고 해요. 이 밑에 송전망 건설하겠다는 건데 요런 것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면은 최고위원님 보시기에 전력 문제 사실 큰 차질 없이 저 공급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네, 한전과 용인시청과 또 산업부와 다 MOU를 맺었죠. 네. 근데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갈등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방식이 있고, 네. 두 번째가 시간 비용을 함께 줄일 수 있는 이제 동시 시공이 있는데, 그 송전선로는 늘 어디로 지나가느냐에서 주민 갈등이 생기죠. 네. 근데 이제 새로 짓는 그 도로 지방도 318호선 하부 공간을 활용을 하면 네. 선로 부지를 따로 확보하고 송전탑을 세우는 방식보다 그 민원 갈등을 확실하게 줄일 여지가 크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경기도가 도로 용지 상부를 맡고 한전이 도로 하부 전력망 구축을 맡는 역할 분담. 네. 그런 게 이제 도로공사와 전력망 공사를 동시에 가는 구조인데 네. 이제 업계 보도에서는 이게 국내 첫 사례로도 소개되었는데 이게 결국 전체 전력 수급의 한 축을 푸는 방식이지 클러스터 전체의 어떤 국가 산단이나 일반 산단 이런 전력 개통 변전소 이런 게 한꺼번에 끝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개통 연계를 해서 인허가 일정을 정부가 국가 전략 사업 속도로 끝까지 이렇게 이끌어줘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지금 양양자 최고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이게 뭐 용인이냐 새만금이냐 이거를 얘기할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근본적인 국가의 어떤 틀 속에서 아까 뭐 국가 전력망 얘기도 하셨고 쭉 하셨는데 뭐 산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말씀에 뭐라 그럴까요? 행간을 보면 사실 이거는 크게 얘기거리도 안 되는 거를 지방선거 앞두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랬는데 자 새만금 그쪽만 놓고 잠시 살펴보면 뭐 연약 집안 얘기도 나오고 그 어떻게 옮겨갈 클러스터로서는 좀 결점이 제법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자체로 볼 때도. 새만금이 네. 산업단지로 뭐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거는 산업단지로 가능하죠. 네네. 근데 이제 용인급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지금 당장 대체할 최적지냐? 네.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난 정권에서도 15개의 첨단 산업 클러스터 이게 구축지를 발표를 했죠. 15군데를. 그때도 새만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래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라든지 이렇게 해서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차분히 준비를 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기술 문제가 아니라 리스크 시간 확실성 이런 문제인데 집안 문제가 처음에 있죠. 이게 보완이 가능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보완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 거의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공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이면 예. 새만금으로 가는 거는 지금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죠. 새만금이 그래요? 매립지 특성상 연약 집안 아니겠습니까? 그 네네. 이슈가 구조적으로 따라오고 또 실제로 새만금에서 집안이 약해서 그 대형 구조물에는 연약 집안 보강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정밀 집안 조사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과연 거기로 옮기는 거를 추진할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력, 용수, 생태계 그런 입지 경쟁력은 땅만으로도 또 되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클러스터는 그 개통 포함해서 그 전력, 용수, 협력사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인력이라든지 물류라든지 한꺼번에 맞물려 들어가는데 네. 어떤 새만금의 장점은 넓은 부지 개발 여지를 갖고 있어도 용인에서 이미 진행 중인 그런 생태계를 통째로 옮길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전 비용의 본체는 신뢰가 시간과 신뢰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치우고 그냥 새만금에 전기 많으니까 가자. 그 전기도 사실은 쓸 수가 없습니다. 당장은. 순간 정전의 문제가 반도체에서는 재앙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신재생 에너지로 쓸 수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새만금은 네. 새만금대로 기업하기 좋은 그런 입지로 키워야 되고요. 거기에 맞는 산업을 유치하면 된다 그렇죠.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굉장히 미세 공정이 아니라 소부장 특화된 단지라든지 네. 후공정 패키징 단지라든지 또 R&D 실증이라든지 또 전력 인프라 거점이라든지 이런 네. 무한적 국가 전략 클러스터로 가면 그게 현실적이지. 네. 제발 용인을 흔들어서 용인은 전북으로 조금 아까도 태북을 올리시고 그랬던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실수록 네. 무지와 목매만 드러납니다. 그렇죠. 자, 무지와 네. 목매만 드러난다.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막 각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쪽 주민에 대한 어떤 국민들에 대한 호도, 잠깐 그 뭐 그렇습니다. 속이는 일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지방선거용 호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네. 지방선거용 의제화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네. 진짜로 국가 경쟁력을 걱정한다면 해야 할 일은 이전 발표를 이렇게 막 호도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정말로 전력망이나 송전이나 변전 인허가를 어떻게 당겨서 네. 용수 공급은 또 언제까지 해서 어느 단계로 확정을 하고 주민 갈등은 또 어떤 방식으로 조정하겠다 이런 실행 계획을 내놔야죠. 그렇죠. 실행 근데 계획을. 지금 그런 디테일이 아니라 뭐 무조건 새만금으로 옮기자. 하죠 뭐 저 해남으로 옮기자.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지금. 아, 그래요? 특히 호남에서 그러시는데 호남은 지금까지 이렇게 낙후된 지역으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민주당 호남 의원들 때문이라고 저는 이렇게 강하게 책임이 있다? 합니다. 예, 네. 예. 자, 양인자 최고위원님, 아까 이제 국가 전력망 확충 문제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에너지 고속도로, 반도체 메가 고속도로라는 이제 표현도 쓰시면서 이 문제 중요성 지속적으로 언급해 오셨습니다. 어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 대선 경선 때도 네. 이 에너지 전략이 모호하기 때문에 또 재생에너지 뭐 고속도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그 공약이 빈 공약이라고 이렇게 퍼포먼스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네네. 저는 에너지 고속도로 반도체 메가 고속도로를 한 줄로 이렇게 정의를 해드립니다. 전기를 만들 뿐만 아니라 네. 필요한 곳까지 제때 확실히 보내는 국가, 그러니까 기관망이죠. HVDC라든지 송전, 네네. 변전. 그 위에 이제 반도체 AI가 붙는 그 용수, 부지, 인허가, 인재 패키지로 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근본 대책이 세 가지로 가야 돼요. 첫 번째가 이제 전력망은 국가 기관망으로 묶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인허가를 그 전쟁 시에 전시 속도로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 되고요. 두 번째가 에너지 고속도로는 이제 그 HVDC 포함해서 산업 고속도로, 그러니까 산단 연계를 해서 같이 깔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첨단 산업 클러스터화 하자라는 제 이야기가 아마 10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원 믹스는요. 그 무탄소 플러스 안정 전원을 동시에 해야 되고 데이터 센터도 이제 입지 효율의 규칙이 필요한데 네. 이게 AI 시대의 그 전력 정책이 슬로건이 아니라 3S인데요. 네네. 가장 안정적이어야 돼요. 스테이블. 확장적이어야 돼요. 스케일러블. 네. 그리고 무탄소해야 됩니다. 서스테이너블. 이렇게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네. 네. 자, 최고위원님, 최근에 정부가 신규 원전 2기를 예정대로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이게 과연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됐던 탈원전 정책을 이어받을지 아닐지 뭐 이렇게 좀 주목됐었는데 탈원전 정책에 마침표를 찍었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자, 이번에 신규 원전 계획대로 건설하기로 한 결정은 어떤 의미라고 평가하세요? 우선 이제 탈원전 정책을 민주당에 있으면서 반대했던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참 감회가 새롭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민주당에서 굉장히 저는 아주 그 불손한 의원으로 네. 대통령의 핵심 정책을 네, 늘 비판하고 그랬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네. 저는 국가의 산업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이 늦었지만 그 현실을 인정한 방향 전환이라고 보고요. 네. 그 정부가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담긴 신규 대형 원전 2기 네. 또 SMR 그 계획대로 이제 추진하겠다고 공식화를 했는데 다행입니다. 그리고 뭐 가동 목표도 37년, 38년으로 제시됐고요. 네. 근데 이 탈원전이 끝났다라는 말로 정리할 일이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이게 이제부터 이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정말 증명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시민사회에서 공론화가 충분했는지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그냥 훅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늘 절차와 근거와 안전과 비용을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아까 에너지 확보의 근본 영향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우선 근본 방향을 또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반도체로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산업을 위해서는 안정 전원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원전이 필요하죠. 그리고 무탄소를 확대해야 돼요. 그러려면 재생에너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연한 전원이 또 필요해요. 대만은 LNG로 대부분 다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유연 전원도 필요하다. 그래서 현실 믹스 에너지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네. 자, 저희 프로그램 또 오랜만에 모셨으니까 다른 현안도 좀 여쭤볼게요.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자동차 관세, 상호 관세 25%로 되돌리겠다 이렇게 돌연 발표를 했습니다. 자, 왜 이런 발표를 돌연했다고 보시지 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제 먼저 두 국가의 행정부 간 협상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 결과를 가지고 입법부 비준까지 시비를 걸면서 하루아침에 약속을 깨버리는 네. 이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큰 유감을 표합니다. 네. 다만 이제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그 그린란드에 파병한 유럽 8개국의 관세 폭탄을 경고했죠. 네네. 며칠 만에 또 번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 한국 제품 관세 25% 경고를 진짜로 밀어붙일 건가? 이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번 결정에 저는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예. 첫 번째로 트럼프의 국정 지지율이 낮아서 자국 내 정치를 위해서 과시용으로 한국을 압박한다는 분석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한국 재경부 장관의 발언, 그러니까 환율 등 그 문제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대미 투자가 어렵다 이런 발언을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정부의 태도와 속도가 예측 불가능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그 최근에 트럼프와 긴장 관계인 캐나다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네. 현대자동차 정의성 회장과 방문한 것이 네. 트럼프를 자극했다는 분석도 있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올 초 그 새 벽두부터 시진핑 주석이 이제 초대를 하고 또 다카이치 사나이도 만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이 미국은 굉장히 좀 미국을 자극하는 것이고요. 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어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 기술력이 미국으로 하여금 필요한 국가다라는 걸 분명히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그것이 이제 중국을 제재하는 수단으로서의 네. 한국의 위치를 분명히 해줘야 트럼프가 함부로 하지 않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친중국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이게 되면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했습니다. 자, 향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뭐 통합 행보가 일단 무산됐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향후 통합의 정치를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보세요? 근데 이제 누군가를 장관으로 지명하려면 네. 세 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덕성과 전문성과 정치적 명분인데 네. 그 고위공직자에 맞는 도덕성을 갖췄나? 또 그 직을 수행할 경험과 지혜를 갖췄나? 이제 그게 중요한데 네. 그 다음이 뭐 지역적 배분이라든지 성별 배려라든지 네. 정치적 상징성 등이 중요한데 이번 지명에서는 세 번째가 가장 강조됐어요. 정치적 네. 상징성. 네. 근데 이게 진영에 대한 배려라든지 뭐 탕평의 상징성 등인데 근데 좀 진솔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모든 일은 특히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이렇게 마치 그 야당을 좀 교란시키는 네. 그런 인식을 주는 인사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첫 번째 이혜원 후보 같은 경우는 도덕성부터 국민 여론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네. 청문회에서 확인도 됐고 저는 이제 2016년 영입 때 263문항인가 그걸 제가 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리튼 폼으로. 네. 그런데 그조차도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대통령과 청와대의 큰 잘못인데 네. 유감 표명 한마디 없고요. 저는 이번에 이제 사과를 하셔야 된다. 네. 그리고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모조리 혁신을 하고 정말 진솔하게 여야 협치의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이제 어떤 강조점을 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지금 김종혁 전 최고위원 이제 윤리위가
무슨 뭐 탈당 뭐 권유 뭐 이런 결정 내렸고 정작 이제 또 가장 관심이 가는 게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징계 여부 이 결정인데 장동혁 대표가 생각보다 빨리 이제 그 퇴원을 하고 그래서 모레 그 최고위에 아마 주재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나오는데 자 양양자 최고위원님 모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어떤 그 징계 수위 결정 나올 예정입니까? 그걸 지금 제가 뭐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네. 저는 이제 지난주에 15일에 한동훈 네. 제명안이 나왔을 때 네. 그 증거가 빈약하고 절차도 부실하고 처벌이 과도했다. 네. 과도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좀 그 윤리위가 네. 윤리위 결정문을 보면 어떤 차분하고 단호하고 어떤 절제된 판단을 했다기보다 감정적으로 기대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살 만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게 이제 그 많은 인식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모레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도 좀 결정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네. 못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 여론의 비판이 이제 좀 계속적으로 우리 당에 대해서 나올 것 같은데, 네. 이 대여 공세나 미래 비전을 통해서 선거 승리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네. 더 어렵습니다만 지혜롭게 잘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요 한동훈 징계권이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라고 여쭤보고 싶은데 좀 대답하기가 지금 상황에서 좀 까다로우신가요? 어떠신가요? 매우 어렵고요. 이게 네. 국민적 여론도 안 볼 수가 없고 봐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저는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반도체를 해서 그런 경향이 더 있다고 봅니다만 네. 항상 정당은 원칙과 기준과 절차가 분명해야 당의 기강이 살고 제대로 리더십이 발휘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철저했느냐 네. 이런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지방선거를 몇 달 안 남겨놓은 그 시점에 어떤 결정이 나오는가 뭐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양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